통해서 또 점을 많이 쳐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강연을 해오면서 정계를 해석하는 부분은 매우 간략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구한 설명을 많이 붙일수록 정계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듯이 개괄적이고 큰 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해석도 간결하고 간단하게 해석할수록 그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코레일 같은 것에 그런 것을 할 때 그 수화가인이라고 하는 정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실을 여전히 안고 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점을 치는 사람으로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랜 동안 익혀온 내공의 결과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근데 그 점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점을 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령 지난번에 그 수화가인이라고 하는 정계가 나왔다. 그런데 이제 코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건을 앞에 놓고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가령 코레일 그 사장의 입장에서 내가 점을 할 때 이게 노조가 막 굴복하고 항복한 거라고 봐야 된다, 막 이걸 고집하는 입장으로 가지고 본단 말이야. 그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노조의 입장에서 전제를 코레일 회사 측에서 이거는 항복하고 두 손 부뜩 든 거다,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편협된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점을 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치는 사람은 항상 객관적 입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점을 치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주느냐,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준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든가 편협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주역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일, 당면한 일 같은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기르는 것만 가지고도 주역을 공부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교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객관성만 견지해야 되냐,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점을 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주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한 자기가 객관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있지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판서에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내가 동영상을 보니까 판서 이게 자꾸 해가지고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게 또 모르고 판서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 경물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다 뭐 이러잖아요. 이 격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품격 무슨 격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는 거 사람이 격이 있어야 된다. 높은 격이 있고 낮은 격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글자인데 이제 경물이라면 사물을 겪어보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실제 사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른다. 지극한 취지에 도달하게 된다.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이 말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입으로만 경물치지 말을 했지 실제 경물치지를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농사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농사를 지어보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농사 지식을 내가 터득한다. 그런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사람이 농사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빨리 그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경물치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경물치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고 잘 알아내는 것만큼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판서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는 해야 되겠죠. 오늘은 무슨 캐를 가지고 점을 치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밑에 양이 하나 뭐 있고 이랬죠. 이 주요 캐에서 이제 이게 아주 재밌는 캐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번개, 천둥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진이라는 캐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곤이라는 캐인데, 그리고 요걸 뭐냐면 앙지자, 네, 번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걸 이게 참 재밌어요. 질의 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폭이냐? 번개인데 이게 번개, 뭐 이래 천둥 번개인데 이걸 밑에 놓고 땅 밑에 이제 번개가 있는 이런 캐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거는 좀 곁들여서 한가 도움이 되게끔 요 캐 앞에 이 캐도 순서가 있습니다. 1, 2, 3번 이렇게 이제 64캐인데 64개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책 같은 걸 사서 보면 이 주요 캐를 설명할 때 그 저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그저걸 하고 선정하고 그 원래의 순서대로 잘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목차를 정할 때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하는데 여기 제일 밑에 있죠. 이거하고 반대로 돼 있는 캐가 있어.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왜 이거는 강이라는 캐로 산입니다. 산. 반대로 요거는 거꾸로 뒤집은 내지만은 이걸 네 캐를 거꾸로 뒤집으면 산이 돼요. 그래서 산에서 산지 박이라 이래요. 이걸 옆에 여기 칼도자입니다. 이거 칼도자 변이야 이게. 그래서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위에 산이 있으면
근데 이게 뭐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산은 늘 깎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깎이 나가서. 예, 그래서 산지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산지박이 이래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이 이 캐를 보세요. 음이잖아. 계속 올라가가지고 딱 마지막 양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음이 밑에서부터 쭉 양을 깎아먹어서 올라간 거야.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양이 하나 딱 있잖아요. 이걸 확 깎아먹어버리면 뭐예요? 양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거야. 다 깎아 올라가서. 그래서 이 캐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아주 근신하고 조심해야 된다. 왜냐? 아차 하면 여기 팍 하면 망하는 거지. 이 쾌의 모양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대란 말이야. 확 뒤집어 놓잖아요 여기서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날아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런 설명을 왜 저런 설명이 가능한가 이래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를 갖다 거는 거야. 내 마음대로 걸어도 돼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못 거니까 옛날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가서 빌려서 자꾸 보는 거야. 그런 것일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 걸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대로 여기서 양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서 기운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팍 깎일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이야. 다시 복자. 그래 이거는 뭡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희망이 다 찾아왔다. 그래서 본래대로 옛날에 내가 있었던 대로 복귀됐다. 쫓겨났던 사람이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났다 부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복이 겨울에 이제 이렇게 동지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동지를 지냈잖아요. 동지. 이게 동지가 이제 어떤 거예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거야. 이 자꾸 이제 밤이 길어지고 다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 길으면 더 이제 밤이 길어질 수가 없잖아요. 낮도 더 이상 짧아질 것이 없는 데서 왔으니까 다시 뭐예요? 낮이 자꾸 길어져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이 절기로 말하면 동지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동지를 지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입춘이 돌아오고 이게 봄이 돌아오는. 그리고 겨울이 아주 절정에 이르면 뭐예요? 그 속에는 다시 봄이 잉태하고 있는 어느 시인은 차가운 동장군 속에 봄은 잉태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 주역이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내가 아직까지 그 동학혁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판서한다 하고 좀 말이 두서가 없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조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리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짧게는 1954년도의 갑자년, 갑자년이라 가고년 있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는 120년 전 가보년이 있었다. 그런데 120년 전
가보년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더할 수 없는 큰 혁명의 물결이 일어났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런 걸 가보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때 다시 가보년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냐? 우리 민족이 다시 혁명의 태동을 안고 가보년을 맞이해서 크게 한번 도약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동학혁명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동학혁명을 통해서 민중이 자기 자아를 인식하고 그게 뭐 국가의 주인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식함으로 해서 그 자기 삶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그래 근대적 사고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지금 2014년인 가보년 이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떤 혁명을 해야 될 겐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또 우리가 그 기대한 것 모양으로 그런 혁명이 일어날 건가? 이 다른 시각으로 또 보면 아이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입장에 보면 아이고 혁명은 무슨 뭐 말라 죽는 혁명이냐 그냥 갑작 엎드려서 가만히 살고 있으면 좋겠다 조용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하나 우리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내가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문 영어보다는 한문으로 더 잘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한문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 한글로 다 아는 거니까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유태인. 근데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근데 영어는 그게 내가 영어 그 발음 그 속으로는 보니까 그 Y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떻게 그걸 U라고 발음해서 그런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이 유태인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문명의 충돌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종교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는 게 집단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저 중동에 있는 해교 이 세 가지의 종교입니다. 아주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종교가 싹 다 유대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유대의 성경인 구약 성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약 성서를 공동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유대교인데, 그래 그걸 요즘은 싹 다 이제 뭐 영어 뭐 이래서 그렇지만은 유럽인들이 독일어를 하든지 폴란드어를 하든지 이태리에서 이태리어를 하든지 공이 뭘 하냐 히브리어를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래 이 히브리어가 유대인의 언어입니다. 원래. 그래 이걸 갖다가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그 위에 뭐 다윗 왕이 있고 무슨 왕이 있고 뭐 성경 역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들의 전성기가 어느 때냐?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오늘날 얘기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그 가나안 지역 이쪽을 점령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오늘 이 유대교도 성지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도 성지로 생각하고 또 종종 해교인들도 성지로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그 솔로몬이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왕국 그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위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막 그러고 거기가 항상 분쟁 지역이 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이제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왕국이 분열을 했어요. 분열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기원전에, 그때가 이제 뭐냐면 기원전 한 분열되고 8세기나 6세기 정도인데, 그 두 개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래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8세기에 멸망을 하고 유다 왕국은 기원전 6세기 정도에 멸망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로는 로마의 점령을 받아서 예수가 태어날 때는 이미 로마의 점령 지역으로 헬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하에 있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 뭐 복잡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이 메모를 위해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 왕을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암살을 당할까 두려워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도망을 가서 숨어서 살 수 있는 왕궁을 하나 건설했어요. 그 왕궁의 이름이 마사다야. 마사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문화유적이고 가끔 텔레비에도 자주 나와요. 내가 이 텔레비에 나온 거 많이 봤어. 저 남미 쪽에 가면은 그 왜 산 꼭대기에 무슨 그거 뭐라 하노 무슨 농사도 짓고 왕조를 건설한 그런 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있죠. 예. 그것처럼 이게 마사다도 그래 직벽 수백 메다 되는 바위 직벽 그 속에다가 그 속에다 굴을 파가지고 왕궁을 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식량도 수천 명이 몇 년 동안 묵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도 저장해놓고,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해가지고 물을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유대인은 그때도 저항을 안 했어. 정작 어떻게 됐느냐? 그 헤롯 왕이 죽고 오히려 로마군에게 쫓긴 유대인들이 저항을 해서 간 게 아니고, 헤롯 왕이 저항을 하면 그가 숨어 살라 그랬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서 저항을 하다가 몰살을 당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게 접근성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 유적이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었는데, 텔레비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리 보존이 잘 돼 있느냐? 접근성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한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거 잘 안 간 거야. 그게 그런 거면 있는 줄 알지 그거 한번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기록된 그 유일한 저항지다 뭐 이래가지고 그 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 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 이러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그래갖고 멸망하고 그 뒤에는 나라를 건설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묘한 민족이라. 그리고 전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다른 민족들하고 혈통을 섞어서 그냥 살면 될 텐데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종교인 유대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적대감을 유지하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 중세 같은 데는 막 기독교 막 천기고 기독교 안 하는 사람은 화형을 시키고 뭐 그런 종교 재판을 해서 그렇게 할 때도 유대인들은 묘하게 살아남은 거야. 그게. 그래서 살아나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탄압받으면 저항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도망가고, 저기서 또 탄압받으면 또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기 좋게 부동산 이런 거는 보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 현금, 돈, 금화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수단도 뭘 하냐면 장사, 농사 같은 거 지으려고 그러면 농토를 놔두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여기서 막 때려치우고 저쪽에 가 또 장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사, 그 중에서도 고리대요. 은행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민족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류사에 뭐 아주 언제든지 빼놓을 수 없이 천재로 칭송받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유대인이야. 또는 키신저. 또 우리가 이게 거서하는 언론인상으로서 그 유명한 풀리처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을 제정한 풀리처라고 하는 사람. 또 우리 지금 요즘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몇 번째 안 가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 이 사람 쓰는 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 참 아주 글을 비비 꼬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쓰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요. 그러고 또 70년대에 역시 아주 대표적 세계적인 지식인 지성이라고 하는 엘리 프롬이라든가 이런 사람. 더 놀라운 거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최초로 일으킨 사람이 레닌 아니에요. 그 레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레닌.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인류의 그 어떤 그 문명사에 빼놓을 수 없는 뭐 프로이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뭐 이 사람 있잖아요. 심리학자 하는 그런 사람도 그 유명한 그 유태인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태인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179명이라고 해요. 179명. 이렇게 많은 거야. 노벨상을. 내가 보니까 미국에서 유태인이 숫자가 미국이 제일 많이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살고 미국에는 550만,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 미국에 더 많이 유태인이 살고 있어. 550만 명 정도의 숫자가 유대인이 미국에 사는데, 그러나 550만 명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역시 그래도 뭐 소수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이 하버드잖아요. 하버드 학생의 30%가 유태인이야. 예일 대학의 28%, 보스턴 대학의 24% 이런 식으로 미국의 명문대학의 학생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하는 그런 것이 유태인이라. 그러고 뭐 미국에도 이제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은 막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거전 세계의 금융을 뭐 거의 다 좌우하다시피 한다고 하는 것이 유태인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외에도 뭐 언론 같은 것도 미국 언론의 뭐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뭐 이런 거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한 유태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묘하게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복이 된 거야. 복귀한 거야. 이스라엘에. 이게 뭐입니까? 깎이고 이 히틀러한테 그렇게 많은 일설에 의하면 800만 명 또는 600만 명 뭐 그렇게까지는 안 죽었다. 아주 극히 적게 죽은 걸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한 150만 정도 죽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2차 대전 이전에 전 세계에 그 유포되어 있던 유태인들의 숫자가 180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1000만으로 줄어가는 겁니다. 800만 명이 자연사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숫자가 그리 팍 줄었어. 그렇게 히틀러한테 참혹한 그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것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사람을 800만 명이나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사람 죽이는 공장을 차린 거거든 히틀러가. 그 참혹한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인류 역사에 이쪽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더 많이 죽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그 공장으로 사람을 막 기차로 수송해가지고 물건 수송하더니 수송해서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고통 없이 싹 죽이고 팍 치제 처리하고 그거 한 것도 화장하고 뭐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정작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귀했는데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하다가 내가 이걸 이 얘기를 끌고 왔는데 뭐냐면 유태인들은 이걸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저항. 아니 히틀러가 아무리 포악한 정치를 하고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그걸 했다 하더라도 독일에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 유태인들이 실제 독일 안에 살았던 유태인은 그렇게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수백만 명의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을 다 끌어 모아다가 그렇게 죽일 때 아니 몇백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만 몇만 명이라도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히틀러 잡아 죽이자 하고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줄석하면 이렇게 쫙 줄서고 가스실로 들어가 하면 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은 구덩이 파악하면 구덩이 파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 히틀러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죽이기가 쉬웠겠어. 아니 이런 강아지도 이거 손을 붙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선착순으로 집합 각 집에 다 있는데 유태인들이 자동차 대하면서 방송을 쫙 영화 같은 거 우리 그런 영화를 우리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그 비참한 유태인을 히틀러가 죽였다 하는 사실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면은 선착순으로 빨리 모이시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쫙 모이는 거야. 빨리. 그래가지고 기차 타시오 하고 트럭 타시오 하면 타고 그러고 죽으러 가는 거야.
옷 벗으시면 옷 벗고. 그 가스실에 가고 죽은데 옷 같은 거 입고 줄이면 신체 처리하는데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럼 옷 다 벗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데 물론 그 사실을 모르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것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항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 우리나라 6.25 때도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가서 부동이 앞에 하면 다 서고 총 쏘면 그 부두에서 그래갖고 파도 무수 뿌리고 그런 학살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무기를 든 군인 앞에서 실제 죽음의 공포와 그런 거 앞에 두고 저항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 하지만 그거는 그래 거기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일 때 아니면 수백만 명을 죽일 때는 그게 독일에 있는 사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뭔가를 비밀 조직 같은 거라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프랑스 같은데 더골 그거 독일의 그 히틀러 하는 레지스탕트 같은 거는 굉장했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 이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태인들은 어느 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귀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복귀하는. 그런데 그게 그 이름 뭐이고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그래가지고 지금도 벌써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몇십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 60년 이상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서 참혹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그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세계의 지성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거야. 팔레스타인 그 사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너무 지나치다. 어찌 이렇게 자기들이 민족 그게 그렇게 수령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당했던 히틀러에게 당했던 걸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타민족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 타민족을 지나치게 탄압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스라엘은 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불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저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섣불리 그 저항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을 해보는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항. 전 세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항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항도 국민의 권리야.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걸 저항권하고 같은 또 뜻으로 사용된 게 뭐냐면 혁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혁명. 우리가 5.16 같은 걸 쿠데타냐 또는 혁명이냐. 그래서 지금도 혁명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정부 권력기관에서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일으키는 것은
그걸 혁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세계사에서 어디에서도 역사가들이 그걸 혁명으로 기록하는 것은 없다. 그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주로 쿠데타는 군인들이 하죠. 그렇지만 군인 외에 뭐 경찰 권력이 해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정부 기관이 해도 그 정부의 기관이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세로 공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정권을 교체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그건 쿠데타라 하는 것이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중이 그냥 일반 민중이 결국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의 캐 중에서 가장 혁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캐가 뭐냐? 이 복이라고 하는 캐야. 지뢰 캐. 이 내가 또 자랑이 아니라 임효림 정도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양이 여기 기운차게 있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걸 갖다가 주역의 캐를 행할 때 초, 후다 이렇게 구가 양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구, 요걸 양이다 하는 구라 하는 게 왜 아홉이라 하냐 이걸 제일 밑에 있는 걸 그걸 양이라는 뜻으로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2호 요 두 번째 가는 거는 이건 6 음이니까 6이라 그러죠. 그 6은 음의 숫자고 그래 하는데 이게 초구가 뭐냐? 민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여기에서 기운을 받아갖고 자기가 저항을 하고 구세게 일어나면 그 혁명이 되는 거야.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 가운데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린 그 세계적으로 그 헌법이 왜 헌법에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이 전문이라는 게 뭐냐? 앞전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전문.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앞에 서론 같은 거지 이제 일종의 그 서론 그 전문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전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다 모든 나라 다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헌법 전문을 읽으면 상당히 우수한 잘 돼 있어요. 문장은 원고지 한 몇 장 정도 되는 거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서너 장 정도 되려면 모르겠어. 했는데 처음 시작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우리 민족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 끝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게 돼가지고 그래 그 판사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판결문 같은 것도 대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판사의 판결문은 보니까 뭐 원고지가 뭐 한 400장 되는데 400장 되는 것을 첫 해갖고 한 문장으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뭐 중간에 자르서 딱 했습니다 이거 세트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 뭐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우리 헌법 전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 거기 보면 그게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3.1운동의 정신을 개선하고 그래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또 4.19 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권 그래 그게 그럼 5.16도 혁명인 것도 5.16 혁명 정신을 이어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는 거야.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많은 우리나라 이제 이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4.19를 폄하합니다. 4.19를 폄하하고 4.19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 상해 임시정부를 지금 현재 막 교과서 같은 데서도 김구승생 같은 사람을 막 테러리스트 이렇게 그 헌법을 부정하는 거야. 헌법을요. 이 헌법은 여러분의 수정과 여러분의 개헌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구석 때 만든 거 아니에요. 어? 뭐이고 1948년도가 그때 처음 제정한 거 아니에요. 그 제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헌법을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제정할 때는 4.19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4.19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를 가지고 혁명이라고 하느냐. 재헌국가. 그러니까 헌법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위배한단 말이야.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위배해서 하는 그 권력을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엎어버리는 거죠. 엎어버리고 뭘 하느냐? 다시 원래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혁명이야. 혁명은. 그래서 4.19 같은 것은 아주 혁명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그것이 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헌법에. 이게 뭐는 임효림이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아니 4.19가 그게 학생들이 그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 그래서 한 거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 이승만을 국보로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뭐입니까? 4.19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잖아. 혁명에 의해서. 그럼 그걸 4.19를 부정하는 건데 이승만을 갖다가 국보로 모신다. 그러면 4.19에 그럼 뭐예요? 4.19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3.1운동이라든가 3.1혁명 또 4.19 같은 이런 그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 그 정신을 혁명 정신을 헌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언제든지 그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을 침해하게 되면 그걸 저항하고 일어나서 총이나 칼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걸 들고 엎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헌법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그게 저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물은 저항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중력과 더불어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좀 좋은 점도 있긴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푹 뛰면 그 중력이 없으면 내가 푹 뛰버리면 그 뭐이고 뭐 한 1000m쯤 팍 뛰어 점프를 한다. 그러면 저 산에 등산하는데 뭐 고달프게 힘들어서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붕 뛰어서 그냥 한 방에 올라갈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게 돼 있어.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그렇지만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이 단단히 중심을 잡고 서 있고 그래서 그게 이런 뭘 어떤 걸 할 때도 수평을 이뤄서 집을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물도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간다든가 이런 게 하는 것도 실제는 자동차 굴러면 바람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 막는 것 같지만 그 다시 엔진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항력 때문에 그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가 그게 태양권 밖으로 탁 튀어나가지 않는 것도 보면은 태양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팍 빨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또 유지하는 것 그건 뭐 저항력 때문이거든. 추진력, 저항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물에도 그런 것이 있듯이 그 저항력이 있듯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도 그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산지박 그리고 지뢰복이라고 하는 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때문에 참네요. 오늘은
쓸데없는